그날 새벽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는 건 좋은 일일 리 없었어요.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2년 전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이 집엔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문 앞에 캐리어 하나 달랑 끌고 서 있는 사람. 제 딸 은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은지였던 사람이었죠. 20년 전 이 집을 떠날 때의 그 화사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으며 옷차림도 아무렇게나 걸친 듯 했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했다고, 잠시 집에 있고 싶다고. 그 말을 하고 은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얼른 딸을 일으켜 안으로 들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 전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극구 반대했었거든요.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랄까, 너무 번드르르하다고 할까요? 말은 잘하는데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 집안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돈 되시는 분도 뭔가 불안정해 보였고 사위 아버지는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은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며 준혁이가 자기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말했었죠.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고.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엄마였던 것 같아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데 축복해주기는커녕 저주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 봤을 때 사위는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은지는 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축의금 봉투에 제가 평생 모아온 돈 3억을 넣어줬어요. 이게 제가 딸한테 줄 수 있는 전부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은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가끔 명절 때나 제 생일 때 얼굴을 비쳤어요. 올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은지는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니, 괜찮다기보다는 괜찮은 척을 하고 있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저도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해가 갈수록 은지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제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던 그 말. 제가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딸이 정말 힘들어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뒤엉켜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은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그런 은지가 지금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방으로 데려가 눕혔어요. 은지는 침대에 누우자마자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씻지도 않고 잠이 들까 싶었어요. 저는 은지 옆에 앉아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딸의 얼굴. 주름이 많이 늘었더군요. 39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은지는 늙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 입가에 패인 선,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흰머리.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엄마로서 실격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지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는 거예요. 20년 전 제가 사준 그 금반지. 결혼식 날 제가 직접 은지 손가락에 끼워줬던 그 반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은지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혹시 어디 넣어뒀나 싶어서요. 캐리어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우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파우치를 열어보니 거기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결혼 반지. 은지는 이 반지를 끼고 오지 않았던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서 왔던 겁니다. 저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반지가 은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20년 결혼 생활의 증표였을 텐데 이제는 손가락에 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걸까?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은지가 어렸을 때 아프거나 힘들 때마다 해줬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일어났다고 밥 먹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다고 이제 행복하냐고.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제가 당황하며 언제 그런 마음으로 말했냐고 하자 은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제 행복을 바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전 은지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결혼을 반대했을 때 은지가 울면서 했던 그 말.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었죠.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고. 그 말이 20년 동안 은지 가슴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참 쓸쓸하게 들렸어요. 저는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은지 행복을 바랐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은지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고 나와도 화장실 갈 때뿐이었어요. 저는 매일 은지 방문 앞에 밥을 갖다 놨지만 은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참다 못해 방문을 두드렸어요. 밥 좀 먹으라고 걱정돼서 어떻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부르자 은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 제가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라고 했지만 은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벽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은지 방에서 잤어요. 혹시라도 은지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요. 밤새 은지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런데 새벽녘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은지가 침대에서 내려와 캐리어를 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냈더군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은지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저는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앉자 은지가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은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밥을 거의 안 먹으니까 눈에 띄게 야위어 같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은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은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아이였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은지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저는 오히려 반문했어요. 은지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고 은지가 아무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은지가 한 달 전쯤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요. 걱정돼서 집에 전화했더니 형부가 은지가 친정 간다고 나갔다고만 하더래요. 그래서 제게 전화하려다가 괜히 걱정시킬까 봐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들으니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은지가 한 달 동안 친구한테도 연락을 안 했다니요. 제가 혹시 은지 남편이 은지한테 어떻게 했던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형부한테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라서 은지한테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폈다는 건가? 그렇다면 은지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이해가 갔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니. 그것도 소문이 날 정도로 대놓고 만났다니.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위한테도 화가 났지만 그런 사람한테 딸을 보낸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요. 저는 은지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준혁이가 바람 피운 거냐고.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왜 항상 자기한테만 물어보냐고,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랬냐고 묻지 않냐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왜 저는 사위한테 따져 묻지 않고 은지한테만 물어본 걸까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자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한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진짜로 미안해서 그런 거 같지가 않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지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니. 저는 진심으로 미안했는데 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다시 사과하자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벽을 향해 누워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은지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요. 은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물었지만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은지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 은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잘못한 건 사위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그 말.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은지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친 건 아닐까? 결혼하면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고 남편. 뒷바라지가 여자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닐까?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을 포기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을 접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과연 옳은 삶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에게 아침을 해줬어요. 은지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였습니다. 나와서 밥 먹자고 좋아하는 거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놓더군요. 밥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좀만 먹어보라고 기운 차려야 한다고 권하자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맨날 밥 얘기만 하냐고 밥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은지 마음은 돌보지 않고 밥만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자 은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알고 싶냐고 그럼 들어보라고 했어요. 준혁이가 바람 폈다고 그것도 자기 친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라니? 은지 친구랑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제가 다급하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민지라고 했습니다. 은지랑 대학 때부터 친구였던 민지 말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지라면 제가 아는 그 민지 맞나요? 은지 결혼식 때 들러리까지 섰던 그 친구. 은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요. 20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고요. 고민 있으면 상담도 하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남편이랑 1년 넘게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몰래. 은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인데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까지 더해졌다니. 은지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대답했어요. 한 달 전이라고요. 준혁이 휴대폰 문자를 우연히 봤다고요. 민지가 보낸 문자였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보자는 내용이었대요. 처음엔 오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엔 부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은지가 따지고 또 따지니까 결국 인정했대요.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민지가 먼저 유혹했다고. 사위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지가 먼저 유혹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인가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다음 날 민지를 만났을 때였대요. 은지가 민지를 따로 불러내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민지가 한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도 외로웠다고. 그리고 준혁이가 은지한테서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민지가 한 말이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죠?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오히려 은지 탓을 하다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그냥 민지 얼굴 한번 쳐다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은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대요. 남편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랬지만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주일 전에 이혼 서류를 보냈고 지난주에 이혼이 확정됐대요. 그리고 친정으로 온 거였습니다. 저는 은지 손을 잡았어요. 잘했다고, 그런 인간하고 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한 게 맞냐고,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혹시 자기가 좀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고, 잘못한 건 그 인간들이지 은지가 뭘 잘못했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은지는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은지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남편과 친구의 배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은지한테 가르친 것이기도 했죠.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고, 집안을 잘 돌봐야 한다고. 제가 평생 은지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은지는 자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잘했어야 했다고,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저는 그때 후회했습니다. 제가 은지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쳤구나. 은지한테 자존감이 아니라 자책감을 심어줬구나. 그날 이후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매일 은지 방문 앞에 밥을 가져다 놨어요. 하지만 은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러다가 은지가 정말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지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엔 수진이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은지가 요즘 어떤 상태인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지가 몇 달 전부터 친구들한테 연락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은지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요즘은 연락이 안 된다고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한다고요. 친구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은지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구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구나. 왜 은지는 친구들한테조차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네가 몇 년 전에 은지한테 좀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가 결혼할 때 은지한테 들러리를 부탁했는데 은지가 시댁 행사가 있다면서 못 온다고 했다고요. 그때 자기네가 좀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시댁 행사보다 친구 결혼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후로 은지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자기네가 연락 안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지는 친구들과도 멀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시댁 일 때문에 친구 결혼식도 못 갔고 그래서 친구들이 섭섭해했고 은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꼭 오라고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은지는 점점 고립되어 갔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은지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은지가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대로 소리내서 우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지는 침대에 앉아서 결혼 반지를 손에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은지를 안았어요. 은지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말 잘 듣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잘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어요.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은지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은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그런 사람이면 소용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부족한 게 있었을 거라고요. 더 예뻐졌어야 했나, 아니면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됐어야 했나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자신을 얼마나 탓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은지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부족했을 거라고,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은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지한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은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은지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시댁 식구들을, 친구들을.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은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행복했냐고. 그 물음에 은지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고, 늘 부족한 것 같았다고요. 남편 기분 맞추느라,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했어요. 은지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은지를 그렇게 키웠구나.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가르쳤구나. 제가 미안하다고,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은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쳤다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착한 거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였다고,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40살인데?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40살이면 아직 젊다고요. 제가 60이 넘어서야 깨달았는데 은지는 더 빨리 깨달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냐고, 자신을 잃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냐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야 깨달았다고요. 아, 내 인생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고요.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은지가 결혼 반지를 제 손에 올려놓더군요. 이거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 필요 없다고요. 저는 그 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가 은지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20년 동안 은지 손가락에 있었던 이 반지. 결혼의 증표였지만 동시에 속박의 상징이기도 했겠죠.
제가 맡아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처분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반지를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제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입에 댔어요.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구나. 은지가 내일부터 좀 나가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어디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산책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계속 방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은지가 밖에 나가고 싶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신호였으니까요. 같이 나가겠냐고 물었더니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지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30분 정도만 나갔다가 오더니 점점 시간이 길어졌어요. 1시간, 2시간. 어떤 날은 3시간씩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믿기로 했어요. 은지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오늘 동네 도서관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책도 빌려왔다고 하면서 가방에서 책 몇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책 제목들을 보고 놀랐어요. 이혼 후 다시 시작하기, 나를 사랑하는 법, 40대 여성의 제도약. 모두 은지에게 필요한 책들이었습니다. 은지가 이런 책을 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달라지고 싶다고요. 지난 20년은 남을 위해 산 것 같다고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고 싶다고요. 그게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처음으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은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제가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고, 은지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은지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은지가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 사돈이었어요. 은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돈이 여기 왜 오셨을까?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사돈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사돈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일단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사돈을 거실로 모시고 차를 내왔습니다. 사돈은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이가 정말 잘못했다고요. 자기가 아들 잘못 키운 거라고요. 은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돈한테라도 사과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돈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데 어머니가 대신 사과하러 온다니요. 잘못한 건 준혁이인데 사돈이 왜 사과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사돈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 잘못이라고요. 아들한테 제대로 된 걸 가르치지 못했다고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결혼이 뭔지를요. 사돈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남편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다고요. 준혁이 아버지도 바람 피웠었다고요. 준혁이가 대학생일 때였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요.
이혼할까도 생각했었다고요. 근데 결국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몰랐다고 사돈도 많이 힘드셨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이혼했어야 했나 보다고요. 그럼 아들이 그런 걸 배우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보면서 자랐으니까 준혁이도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사돈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며칠 전에야 알았는데 준혁이가 은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갔대요. 사업 실패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대출이라니 얼마나 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돈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3억이라고요. 은지 앞으로 된 대출이 3억이래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억이라니요? 그럼 은지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아들을 단단히 혼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당장 은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와보라고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은지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왔다니 여기 왜 왔냐고 물었어요. 은지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돈이 은지를 보자 다시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준혁이를 잘못 키워서 은지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기만 했어요. 그만 일어나라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했습니다. 은지 말에 사돈이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안다고 알지만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알아야 할 게 있다고 준혁이가 대출 받은 거 말이라고 했어요. 은지가 갑자기 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자기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돈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며칠 전에 자기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때 실토하더래요. 은지 명의로 대출받은 게 있는데 갚아야 한다고요. 사돈은 그 소리를 듣고 기절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받다니. 은지가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맞다고 준혁이가 자기 명의로 대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몰래요. 자기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자기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 받은 거라고요. 그 돈으로 민지랑 사업한다고 했다고요. 근데 다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지랑 사업이라니요? 그럼 바람 피운 여자랑 사업한다고 은지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건가요? 왜 제게 진작 말 안 했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하면 뭐 하냐고요. 걱정만 시킬 텐데. 사돈이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 돈 자기가 갚아줄 테니까 제발 준혁이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그 말에 은지가 사돈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라니 20년 동안 몇 번이나 용서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밤늦게 들어오고 자기 말은 무시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참았다고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젠 안 된다고요. 자기 친구랑 바람 피우고 자기 명의로 빚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사돈이 3억을 갚아준다고 해도 자기 마음속 상처는 누가 갚아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은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런 은지를 보며 든든했어요. 은지가 드디어 자신을 지킬 줄 알게 됐구나. 사돈은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알았다고 자기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요. 근데 그래도 알아달라고요. 엄마 마음을.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안쓰럽다고요. 사돈이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사돈을 배웅하며 나갔습니다. 현관 밖에서 사돈이 제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은지 잘 보살펴 달라고요. 아이가 많이 힘들 거라고. 사돈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돈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사돈도 참 안 됐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됐을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은지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은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오히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은지가 정말로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날 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사위였습니다. 은지 남편 준혁이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은지한테 물어봤죠. 준혁이가 왔는데 어떡하겠냐고. 은지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자기가 나가서 확실하게 말하고 오겠다고요.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 같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자기가 처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은지와 준혁이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은지 손을 잡으려고 하자 은지가 뿌리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제발 은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10분쯤 지났을까요? 은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무슨 얘기했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고요. 민지랑은 끝났다고 자기한테 돌아오고 싶다고 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은지가 그 말에 흔들린 건 아닐까? 설마 하고 물으려 할 때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2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는 뭐래냐고 물었어요. 포기했냐고요.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래요. 계속 찾아올 거래요. 자기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준혁이가 계속 괴롭히면 어쩌지? 그 후로 준혁은 정말로 매일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왔어요. 문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기도 했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제발이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은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준혁은 계속 찾아왔고 은지는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준혁이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은지한테 전해줬어요. 준혁이가 편지를 놓고 갔다고 볼 거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편지를 받아들더니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편지가 왔어요. 은지는 그 편지들을 모두 안 뜯어보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은지를 보며 대견하면서도 걱정됐어요. 은지가 정말로 괜찮은 걸까? 흔들리지 않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지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민지를 만났다고요. 민지를 만났다고요? 어디서 물었습니다. 공원에서라고 대답했어요. 우연히 마주쳤다고요. 민지가 자기를 보더니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민지가 자기 팔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만 하자면서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준혁이가 먼저 접근했고 자기도 외로웠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후회한다고요. 용서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은지가 민지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용서받고 싶다고요? 친구 남편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물으니까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냥 민지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냥 왔다고요. 할 말이 없더래요.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민지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난다고요. 준혁이가 먼저 접근했다고요. 자기한테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하면서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더 슬프다고요. 20년 동안 남편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자기 사랑을 못 느꼈다니. 자기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하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또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지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건 은지 잘못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고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상대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다고요. 준혁이는 은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부족했을 거라고 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은지를 막았습니다. 그만하라고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준혁이가 문제였다고요. 그 사람이 은지 소중함을 몰랐던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은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가 휴대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또 준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은지 휴대폰을 뺏어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대신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은지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괜찮다고 자기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참 들어주더니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이제 정말 지쳤다고요. 계속 찾아오면 자기가 더 힘들다고요. 제발 그만 연락하고 혼자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했다고 은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라고. 은지가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은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요. 은지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30분, 1시간, 2시간. 준혁은 집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때 은지가 나섰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확실하게 말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괜찮겠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은지와 준혁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은지한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요? 은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했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준혁이가 또 다른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혼 자금으로 받았던 3억. 그거 다 썼대요. 뭐라고요? 결혼 자금을 다 썼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주신 그 돈. 20년 전에 받았던 그 돈. 그거 집 살 때 쓴 줄 알았는데 준혁이가 다른 데 썼대요. 주식 투자한다고요. 근데 다 날렸대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거래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지한테 준 3억도, 은지 명의로 받은 대출 3억도 모두 준혁이가 날려버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은지는 지금 6억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자기가 잘못 사용했다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지가 미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건 준혁이지 은지가 아니잖아요. 은지 잘못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나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6억을 어떻게 갚냐고요. 40살인데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은지를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다고, 우리 같이 해결하자고요. 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6억이라는 빚.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제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된 건 은지였어요. 은지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은지 방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도 은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은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밥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의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다급하게 말했지만 은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은지 곁을 지켰습니다. 은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돼서요. 밤이 되어서도 저는 은지 방에서 잤어요. 은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뒤척이고 가끔씩 한숨을 쉬고 저는 그런 은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병원 가는 것도 거부했어요.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은지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나? 은지 친구들한테 연락할까?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준혁이었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라고요. 은지가 많이 힘들어한다고요.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은지 없이는 못 산다고 애원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못 산다고요? 지금까지 은지한테 그렇게 대해놓고 이제 와서 못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계속 애원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은지한테 사과할 기회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혁 목소리를 들었는지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자기가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말렸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은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은지와 준혁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은지 손을 잡으려고 하자 은지가 뿌리쳤어요. 그리고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준혁이 얼른 은지를 붙잡았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소리치며 은지를 불렀어요. 은지가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은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준혁도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준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은지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말했어요. 20년 동안 은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은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했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 같다고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 않은 것 같다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은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은지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구나. 우리 딸 괜찮을까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잘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다만 정신과 상담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입원했고 저는 병원에서 은지를 간호했습니다. 준혁도 병원에 왔지만 저는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가라고요. 더 이상 은지를 괴롭히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복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은지가 깨어났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정신 차렸다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안다고 물었습니다. 은지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다고요. 근데 제가 안 들여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준혁을 들여보냈습니다. 준혁이 병실에 들어와 은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준혁을 쳐다봤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준혁을 용서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요. 이혼했다고요. 이제 준혁은 준혁 길을 가고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타나달라고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은지 없이 못 산다고 했어요. 준혁은 혼자서도 잘 살 거라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살았다고요. 자기 없어도요. 은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혁이 다시 은지를 부르려고 했지만 은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나가달라고요. 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준혁이 나가고 나서 은지를 쳐다봤어요. 괜찮냐고 물으니까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 정말 괜찮다고요. 준혁한테 확실하게 말했으니까요. 은지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입원하는 동안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영양제도 맞았거든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뭘 새로 시작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일자리를 찾아볼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빚도 갚아야 한다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갚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은지를 보며 든든했어요. 은지가 드디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도와주겠다고, 우리 같이 하자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또 왔다고 중얼거리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확실하게 말하고 오겠다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겠다고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은지와 준혁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뭔가 말하고 있었고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혁이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지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스스로 준혁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뭔가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괜찮냐고 다가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힘들다고 은지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싶다고요. 자기는 너무 냉정한 사람인 걸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은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냉정한 게 아니라고요.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요. 준혁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건 다시 상처받는다는 거라고요. 은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다고요. 이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마 은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말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은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일자리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은지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은지 시어머니, 제 사돈이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하다고요. 준혁이가 또 사고를 쳤다고요. 또라고요? 이번엔 뭘 한 거냐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돈이 대답했어요. 은지 명의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다행히 은행에서 막아줬지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까지 했는데 또 은지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니요? 사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민지랑 다시 만나고 있다고요. 자기가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인정하더래요. 은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민지한테 다시 간 거래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제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돈이 대답했어요. 은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요. 준혁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아이가 진짜로 은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은지한테 미련 갖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돈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저는 은지한테 그 얘기를 전해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은지가 알면 또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알 권리는 있잖아요. 고민 끝에 저는 은지한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가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은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사돈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준혁이가 또 은지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민지랑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 은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다고요. 오히려 다행이래요. 이제 정말 미련이 사라진 것 같다고요. 준혁이가 자기를 사랑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까요.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고요. 그 사람 잊고 자기 인생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법적으로 준혁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하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니 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은지가 설명했어요.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것, 결혼 자금 횡령한 것. 이런 거 다 불법 아니냐고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은지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은지를 보며 놀랐어요. 은지가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 같았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자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은지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 저와 은지는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요. 배우자 명의 도용, 재산 횡령, 이런 거 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래요.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은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전액 회수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래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시간이 걸려도 좋다고요. 꼭 받아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은지는 준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했어요. 은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요.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은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보다 당당해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은지를 보며 기뻤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지한테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온 것 같았습니다. 자기한테 고소를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은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자기한테 한 것들 다 불법이라고요. 당연히 고소해야 한다고요. 은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은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더 화가 난다고요. 20년 동안 준혁이 자기한테 한 것들 생각하면 고소하는 것도 모자란다고요. 준혁은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냥 편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요. 집안일 해주고 돈 벌어주고 시댁 식구들 챙겨주는.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고요. 법정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은지를 안아주었어요.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은지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은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왜냐고, 뭐가 미안한데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은지한테 잘못된 걸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남편 말 잘 들어야 한다고,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게 잘못이었다고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제가 사과했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라고요. 엄마도 그렇게 배우셨으니까요. 할머니한테, 또 그 윗대한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던 거라고요. 근데 이제 알았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부터 달라지면 된다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은지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은지가 저를 이해해주다니. 고맙다고,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어요. 이제부터 서로 이해하고 응원하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자기도 자기 인생 살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고,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와 은지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지난 20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기로 다짐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소송은 6개월 동안 진행됐고 결국 일부 승소했습니다. 6억 중에서 3억을 돌려받기로 했어요. 완전히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은 돌려받은 거였습니다. 은지는 그 돈으로 남은 빚을 갚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으로 일부를 남겨뒀어요. 은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았고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과 얘기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어느 날 은지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카페 하나 차려볼까 한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카페를 차린다고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일하는 카페 사장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면서 가게를 넘기신대요. 조건이 괜찮아서 인수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지 계획을 듣고 기뻤습니다. 은지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찾은 것 같았어요. 좋다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우리 같이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근데 엄마는 설거지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할 거라고요. 은지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렇게 은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어요. 은지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카페에 가서 은지를 도왔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끔은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어요.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은지가 내리는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은지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게 좋았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은지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거 기억하냐고 은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제가 서랍에 넣어뒀던 그 반지라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반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녹여서 우리 둘 목걸이 만들까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목걸이를 만든다고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라고요. 그 시간도 자기 인생의 일부니까요. 근데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다고요. 이제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상징하는 걸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를 안아주었어요. 은지도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와 은지는 금은 방에 갔습니다. 반지를 녹여 목걸이 2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녹이는 거냐고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필요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반지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목걸이가 완성됐습니다. 2개의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어요. 하나에는 엄마라고 다른 하나에는 딸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제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그리고 저도 은지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예쁘다고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예쁘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꽉 안아주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모녀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저와 은지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다고요. 물론 빚도 있고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왜 행복한 것 같냐고 물으니까 은지가 대답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예전엔 자기 자신이 싫었다고요. 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가치 없는 사람 같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고요. 자기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게 가장 큰 변화래요. 저는 은지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은지가 정말로 달라졌구나. 제가 말했어요. 쟤도 은지한테 배웠다고요. 쟤도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요. 6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배운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늦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서로 응원하면서 살자고요. 엄마가 하고 싶은 것도 하시라고 말했어요. 그러겠다고 쟤도 이제 뭔가 해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었는데 다시 시작해볼까 한다고요. 정말이냐고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다고요. 그날 밤 저와 은지는 한참 동안 미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은지는 카페를 더 키우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림 교실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했어요. 며칠 후 카페에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그분이 주문을 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따님이냐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이 말했어요. 모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인다고요.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대답하자 그분이 계속 말했어요. 자기도 딸이 하나 있는데 요즘 사이가 안 좋다고요. 딸이 이혼하고 집에 왔는데 자기가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은지를 쳐다봤어요. 은지가 그분한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 딸 입장이라고요. 자기도 20년 결혼 생활 끝내고 엄마한테 왔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어요. 그분은 은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딸한테 뭐라고 해줘야 할까 하고 그분이 물었습니다. 은지가 대답했어요. 딸분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넌 충분히 잘했다고요.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그렇게 말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감사하다고요. 집에 가서 딸한테 그렇게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마시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와 은지는 그분을 배웅하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픔이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구나 하고 대답했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픔도 헛되지 않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페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 손님들이 종종 오셨어요. 이혼한 사람도 있고 시댁과 갈등을 겪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어요. 저도 가끔 합류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그렇게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여성들이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공간이 됐습니다. 은지는 그게 너무 좋다고 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 시어머니, 제 사돈이었어요. 사돈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은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가 나오더니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굳었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요? 사돈이 대답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었다고요. 은지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라고요. 사돈이 앉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준혁이를 잘못 키웠다고요. 그래서 은지가 고생했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은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고개 들라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요. 자기도 이제 괜찮다고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라고요. 자기가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돈과 은지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민지와 결국 헤어졌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어요. 가끔 사돈한테 전화해서 은지 소식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잘 지내냐고요. 사돈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잘 지내는 것 같진 않다고요. 후회하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사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은지 잘 돌봐줘서요. 사돈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지는 사돈 뒷모습을 보며 한참 서 있었어요. 속이 후련하다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사돈한테 사과받으니까 정말로 다 끝난 것 같다고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은지를 안아주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은지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 목걸이 정말 잘 만든 것 같다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바꿀 수 있다니.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 20년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자기가 지금의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니까요. 고통이 있었기에 행복의 가치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은지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다고 모든 경험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말이에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게 또 있다고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이혼도 끝이 아니라고요.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계속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요. 제가 은지한테 배우는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어요. 엄마도요. 엄마가 없었으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에서 녹여낸 그 목걸이는 이제 우리 모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다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뭐 하냐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카페 일하고 그림 그리고 책도 읽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인생이죠. 그날 밤 저는 은지가 자는 모습을 보러 갔습니다. 은지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목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저는 은지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목에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은지가 결혼할 때 이 반지를 사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은지는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강하고 당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60년을 살면서 많은 후회가 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제 인생의 별도 이제부터 빛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은지가 집에 온 지 1년 반.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은지는 이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계속됩니다. 은지의 카페는 계속 번창할 것이고 저는 그림을 계속 그릴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길을 되돌아볼 거예요. 20년의 결혼 생활에서 녹여낸 그 목걸이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진짜 치유이고 진짜 성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은지한테 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누군가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도움을 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스로 인정하면 됩니다. 은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말이에요. 은지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만의 목걸이를 만드세요. 과거의 아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